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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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만주 판사 황현이고요. 네. 김용민 씨 자리주셨고 예. 수재현 변호사 김나훈 안녕하세요. 변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또 저희 초대 손님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피아 지방 법원입니다. 네, 예, 네, 네. 법원에 걸맞는 네. 또 우리 판사 출신이신 네. 김승원 예비 후보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승원 예비 후보님이 네. 오늘 뉴스의 인물들하고 많이 겹쳐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용석 겹치죠. 이찬열 겹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뭐가 어떤 겹친다는 카테고리인지 한번 예. 좀 짚어볼 텐데, 아니, 우선 김승원 후보님, 그 네네. 사법고시 몇 기이세요?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28기. 네. 아, 그렇구나. 예. 그 저기 누구야? 강용석 변호사하고는 어떤? 서울대법대 예. 동창인데요. 예. 예. 동창. 동창. 같은 학년이고 88학번입니다. 같은 같은 학교? 예. 그럼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아셨었던 저희 때는 이제 기억년 그 순으로 네. 를 정했는데 네. 강용석, 김승원이라 해서 같은 A반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 자, 또 하나 이찬열. 오늘 저기 손학규 의원, 손학규 대표, 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갔을 때, 그리고 네. 바른미래당 갈 때 항상 같이 갔어요. 따라갔죠. 네. 예. 그랬던 분인데 오늘 손학규 대표를 떠났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네네네. 배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어려운 때. 배반인가요? 배반이야. 포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 그런 이찬열. 상법에 1인 회사가 존재하는데 그렇습니다. 1인 정당이 탄생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많아요. 100억대. 그 마음대로 쓰는 일인 거니까. 정당. 예, 야. 1인 정당. 자, 그 이찬열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갑 장안구인데 여기 예비 후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예비 후보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이 경기 수원갑 장안구에 김승원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뭐 저기 보니까 지금 변호사신데 수원지방법원 그 고향에서 이렇게 또 네네. 고향에서 판사로 마지막 재직하고 그러셨죠. 예, 변호사 그리-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네. 최근에 그 검찰에 예, 예,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당한 분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같이 한솥밥을 네네. 네. 어떻게 그 평소에는 뭐 그 이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강욱이 형하고는 2000년도 네. 강원도 3군단에서 예. 그 제 후임으로 오셔서 같이 근무를 했던 강욱이 형이 형이야, 이거. 형이라고 예, 예. 와, 부럽네요. 후임 참모님이셨고. 근데 형이 후임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관이었고 예. 형님이 후임 참모님. 예, 그래서 그 3군단에 계셨던 신모 장군님을 네. 나중에 이제 국방부로 하셔서 예. 그 비리를 파헤쳐서 그러셨군요. 예, 사성 장군을 구속시킨 그 사성. 강욱이 형. 포스타를 구속을 예, 그 시켰어. 부대에 이제 같이 참모총장급 있었고요. 아닙니까? 네. 제가 있을 때도 그 장군님이 계셨는데 뭐 참모랑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리라 그래갖고 부대까지 걸어오게끔. 그래서 두 명이 전화였네요. 우리 사표를 이제 내고. 최강욱 예. 지금 청와대 비서관 망난이었네요. 망난이. 장군이 막내. 장군이 구속시킨 장군이. 누구지 그랬다는 게 잘못 아니에요.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강욱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돌려가기 안 됩니다. 그냥 뭐 갑자기 최강욱 변호사님을 그 형님이 그럴 여기 이슈 구독자 떨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큰 사과드립니다. 네, 표현을 갖다 정확하게. 아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큰 사과드립니다. 아유, 우리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일하셨고 네, 이제 경기도 수원갑 장안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시려고 네.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여기 수원갑 장안구 쪽에 저 고모님이 살고 계시죠. 그래요. 일어나서 악수를 한번. 예. 예. 변호사님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네. 수원구에 아무도 안 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또 유튜버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기 때문에 아유, 잘 고맙습니다. 꺾었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개그감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제 좀 살아나는데요. 키워주세요 개그맨. 청소년이 오니까 좀 살아나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큰 자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남국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아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 아유 이런 형식적인 인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진실신데 무슨 소리 하시는 자, 그래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나오셨고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나오셨고. 예. 인사 다 갑자기. 아, 인사했었나요? 네. 예. 그래서 좀 저 필름이 좀 많이 끊깁니다. 네. 최강욱 변호사님 그게 좀 타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예. 저녁 식사를 안 하셨는데. 아, 예, 아니에요. 저녁 식사. 요거 하려고, 요거 먹으려고. 최 예. 근래까지 그러면 청와대에 계셨었던 거예요? 예, 작년. 작년까지 작년까지 계셨군요. 네. 아, 그러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털었을 때 그 상황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말씀이 참 굉장히 많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광고부터 그러면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분들 좀 자, 진행하고. 여러분, 그 제주도에 그 섬이 또 있습니다. 작은 섬. 네. 어떤 섬입니까? 우도 아닙니까? 우도입니다. 오. 자, 제주 우도 땅콩 브리틀. 아,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 지금은 없어진 김용민 닷컴쇼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거 먹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우도 땅콩 진짜 유명하죠. 너무 맛있어요. 맞습니다. 자, 뉴욕 특급 호텔 출신 셰프가 고급 커버초가 뭐냐?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카카오 버터로 만든 순수 초콜릿입니다. 야. 아, 이 커버초로 만든 특별한 초콜릿 브랜드 모리닐로의 우도 땅콩 브리틀입니다. 야. 네, 모리닐로의 우도 땅콩 브리틀은 제주 우도에서 재배한 땅콩만을 사용합니다. 아니 우도에서 땅콩을 경작할 땅이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가봤어요. 예. 예. 자, 우도 땅콩은 흔히 껍질째 먹는 땅콩이라고 불릴 만큼 속껍질이 얇고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함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땅콩 모양이 작고 둥그란 형태라서 브리틀을 만들기에 최적의 땅콩인 것입니다. 자, 브리틀은 볶은 견과류를 캐러멜과 초콜릿에 버물려서 만드는 간식이죠. 거기다가 이 프랑스산 고급 버터만을 사용합니다. 견과류의 고소함과 카라멜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누구나 좋아할 디저트. 100%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브리틀 모양은 제품마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네, 진짜. 네. 뭐 느타만 한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다 달라요. 이거 뭐 어떡하네요. 또 드셔보셨지? 네. 쓰러지지? 진짜 네, 맛있네요. 예. 그래. 아니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누구한테 뭘 주는 거죠? 그때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죠? 남자한테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아, 어떻게 맞네요. 됩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아 주죠. 그래요? 남자한테. 네, 연애소포가 예. 박살이 났어요. 예, 그래요. 결혼 이거 이후로. 참 예. 결혼하더니 예. 이게 모든 게 다 잊혀졌습니다. 몰라요, 예. 다.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 여성분들이 주목하셔야겠네. 기왕 선물할 초콜릿이라면은 우도 땅콩 브리틀. 그것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100%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브리틀 모양은 제품마다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리닐로는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침 10시 주문 마감 후에 생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65g 한 봉 4,000원, 65g 한 봉 곱하기 5 그러면은 이 2만 원이어야 하는데 18,000원. 65g 한 봉 곱하기 10개.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만 원이어야 하는데 네. 3만 3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에 3,300원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곧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고급진 모리닐로 초콜릿 제품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맛은 사실 여성분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여성분들이 당구를 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소대인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정말 너무 맛있고요. 이게 캐러멜이랑 땅콩이랑 이게 섞여 있는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이게 진짜 맞아요. 맛있어요. 되게 고급 초콜릿이에요. 맞아요. 예. 고급지네요, 아주. 네, 고급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런 초콜릿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게 됩니까? 절대 기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초콜릿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대한다는 말을 유독
저쪽을 보고 좀 근데 이 초콜릿 받으면 진짜 남성분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이쪽을 좀 맛있거든요. 보시면서 날짜를 보니까 14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다음 방송을 금요일로 옮겨서 아니 그것조차도 계산하고 있었네. 대단하네. 화요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사다가 달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사드릴게요 하나. 갖고 그래 오되게. 국어를 하고 있네. 아이고 쑥스럽네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지금 같이 사는 아내한테 이제 선물을 받고 중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오빠 예. 동생이었는데 그래요? 몰랐어.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모든 오빠들한테 다 보낸 건데 나한테도 보낸 걸 갖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원어부댐인 줄 알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아내가 잘못 보낸 거예요. 진짜요? 때. 네, 아주 후회스러운 선택을. 후회스러운 누가 후회스러운 누가 형수님이죠. 누구 주어가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떠세요? 이 초콜릿 같은 거 드셔보신 지 되게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땅콩이 정말 이렇게 보석처럼 네. 박혀 있는데요. 네네. 제가 듣기로 그 우도의 그 짜장면에는 그 땅콩 가루를 이렇게 얹어서 그렇군요. 네, 그만큼 땅콩이 맛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저는 이거 사실 죄송하지만 그 이탈리아라든가 외국산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 설명하시기 전에는. 네. 근데 정말 맛있네요. 야, 우리 저 표현이 좀 후보님 정말 이 표현이 아주 클래식하네. 초콜릿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네,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야 표현이 아주 청와대스럽습니다. 네. 네, 아주,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아니, 아름답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정말. 네. 꼭 한번. 네네. 사올게요. 혹시 김용민닷컴에서 양봉을 주문해서 혹시 혹시 부담스럽게 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요.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얘기부터 좀 하죠, 그러면은. 청와대 얘기 좀 청와대 하죠. 얘기. 예, 예. 그 저기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그 정무수석실 한병도 정무수석 법률보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사실은 이제 변호사 일을 쭉 하다가요. 네. 그때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30년 된 그 오래된 헌법을 개헌하겠다라고 국민께 약속을 맞아요, 드렸는데 맞아요. 네. 원래 이제 국회도 하기로 했다가 그게 이제 지연되고 늦어지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하셨고 네. 그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예, 그래도 좀 법을 좀 판사로서 법을 좀 해석하고 네. 다뤘던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재인 그때 이제, 대통령의 예. 그 개헌은 굉장히 정말 그분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간판이었어요 한마디로. 네. 간판 메뉴였어. 네, 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수행할 그런 네, 네. 그 인물로 우리 김승원 후보님을 발탁하셨다는 예, 예. 얘기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하시나 봐요. 예. 물론 이제 한병도 전 수석님을 통해서 이제 해주신 건데 그때 네. 사건 수임료 받은 거 많이 다 돌려주고 하던 일을 예, 하던 일을 접고 한 달 안에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 엄청나게 돈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많이 깨졌죠. 아 그래요. 반환하고 그냥. 중간에 수수료도 너무 좋았어. 안 받고 그냥 다 돌려 예, 못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진행된 사건은 좀 다른 변호사님께 넘기시고 일부 수수료 드리고 맡기고. 맡기고. 와. 중간에서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좀 받고 넘기나요? 아니면 그냥 넘기나요? 중간에 드려야죠. 받는 사람은 돈을 받고 야, 어냐? 아니 우리 중간에 행사 뛰면은 AP 좀 먹고 그지. 그거 다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요? 다 철컹철컹이에요, 철컹철컹. 우리는 중간에서 그 양아치 같은 선배들이 이것도 좀 먹어요. 예. 우리 지방법원 판사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판사. 깜짝 놀랄 판결을 해주셔서 큰일 납니다.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고모님 계시니까 예. 고모님께 전화 한 통화 좀 부탁드립니다. 고모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무조건 야당이 반대하고 발목 잡느라고 네. 개헌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아쉬웠어요. 개헌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어떤 네, 중요한 네, 내용들이 네. 있었어요? 리셋 코리아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은 그 밤 10시, 11시까지 대통령님과 그 참모진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한 8시간, 10시간 토론하면 다 그냥 지쳐서 다들 그냥 퇴근하기 허겁지겁 퇴근하기 바쁜데 대통령님께서는 그 또 보고서를 이렇게 챙기세요. 그래서 부속실장님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 그 4.16 근데 또 남북 평화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 된다고 그 보고서를 읽어야 된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 날은 한 2-3시간밖에 못 주무실 거야 제 생각에는. 와. 왜냐하면 또 새벽 한 5시, 6시에
또 일정이 있으시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니까요. 아이고. 네.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굉장히 감동이었고 네네. 기회를 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가까이서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지켜보시면은 뭔가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하시는 거였잖아요. 예. 어떠십니까? 직접 이렇게 느껴보시니. 이렇게 일단 손을 만지면 막 녹아들듯이 따뜻하고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분이 광채가 나요, 사실은. 문 맞습니다. 대통령님. 아우라 같은. 예. 예. 그 너무 양반 궁금해요. 내가 예. 저기 그하고 그 양산집에 갔었잖아 옛날에. 아, 진짜요? 그 양산에 가가지고 네. 주진우 나 그리고 저기 우리 여사님 네, 네, 그리고 김어준 네, 그리고 네. 문 대통령님 계시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성대모사로 아. 문 대통령님 성대모사했더니 아, 우리 여사님은 뒤집어지신 거야. 그때로 연락이 안 온다는 얘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내가 문 대통령이 평소에 쓰지도 않는 욕을 막 섞어가면서 이명박 이런 성대모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좀 먼 산 바라보면서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오후에 공연을 했는데 낙검수 공연을 했는데 네. 공연할 때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님 조연의 뭐 이렇게 한번 성대모사 했더니 표정이 어두워. 그때 이후로 진짜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때 이사 가시고 얼마 안 된 양산에 산꼭대기에 이제 집이 있으셨는데, 네네. 근데 뭐 상하수도 이런 게 있나? 어떻게 그 처리하셨나 봤더니 그 이제 앞마당에 삽을 파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셨다고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랬군요. 예. 정말 70년대나 예. 들을 예. 법한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예. 청와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저희가 없는 게 일단 정무수석 씨가 행정관으로 계셨고 또 이번에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네, 이런 걸 직접 이제 청와대 안에서 지켜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조국 장관님 수사는 사실 저도 나와서 나와서 예, 계셨군요, 나와서 그때는.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수사 대상이 그 당시 일이죠. 그 안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근을 6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네. 예, 청와대 진짜 6시 일찍 반에 출근해서 하시는구나. 예. 30분 준비하고 7시에 이제 같이 팀별로 식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7시 40분서부터 이제 1차 회의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준비해서 이제 8시에 이제 수석님들 네. 회의하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고 네. 그래서 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게 되는데요. 엄청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개헌안 준비도 있었고 평창올림픽 준비도 있었고 또 4.16 남북 공동 평화 그런 업무가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검찰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여기저기해서 이렇게 짜집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전혀 그늘이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예, 워낙 내일이 막중한 바쁘니까. 대사들이 평창올림픽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찌렸는지 네. 그때 보면 이게 영하 10도만 떨어져도 평창올림픽 거기는 너무너무 추워. 그 지붕이 없는 산꼭대기에, 산꼭대기.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곤 했죠. 개헌안도 밤 10시, 11시까지 토론했죠. 또 특히나 4.16 남북 공동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준비를 얼마나 그런 이슈 따라가기도 벅찼는데 근데 뭐 울산시 거의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든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군요. 그럼 거의 15시간의 일을 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하루에. 음.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56시간 뭐 이거 상관없는 거니까. 52시간. 저희는 다행히 공무원에 해당 안 되는 공무원에 해당 안 되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 돼요. 공무원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무더기 기소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법률가로서도 일단 공소장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네. 한 73페이지 예. 되더라고요. 네. 3페이지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소설 같은 공소장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많은 그 73페이지의 분량을 네.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근데 2페이지 공소장 갖고도 몇백 페이지의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 72페이지의 공소장이라면 증거가 얼마나 많아야 될지를 네.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직접
주요 사실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 70여 장에 걸쳐서 나열했다는 거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저는 놀랍다고 봅니다. 한 편의 소설을 쓴 거죠. 뭐. 그래요. 네. 73페이지짜리 단편 소설. 네. 만약에 판사 출신이시니까 판사로서 그 공소장을 보신다면은 네. 어떻게 이게 줄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셨을까요? 될 것 같아요. 추려라. 예, 추려라 핵심만. 예. 보기 사족 빼고 읽기 힘들다. 읽기 공- 힘들다. 공수상 일본주의인데 어떻게 다 들어갔냐 막 그런. 어떻게 이거 다 넣냐 이렇게. 예. 그래서 추려와라. 네, 이거 네, 다시 해야 되는 간결하게. 거다. 간결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군요. 예. 73페이지 공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정말 그 추려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해봤는데 네네. 이 전 판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또 아유, 되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닙니다. 좀 긴장이 되는데 이제 그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관련해서 이제 관련이 되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85조예요. 원래 있었던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만 있었는데 2014년 2월에 조항이 하나가 신설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판례가 선고된 것이 있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직접 뭐 공보에 게재된 건 제가 못 찾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 대한 판결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에서 2018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가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선거운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 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떤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법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설시를 했냐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제 단순히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산시장 도왔다는 건 이건 입증하기 너무 소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본다면 선거철이 도래하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청와대의 비리첩보 시스템은 올스탑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당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비리첩보 시스템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다 저 울산에 내려가서 선거운동 복을 입고 뭐 예를 들면 송초로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그 판례랑 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는 좀 더 광범위한. 근데 이제 이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었던 것입니다. 자, 변호사와 판사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제주 우도 땅콩을 주시는 분께 손을 들었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니까. 수사가 어떻게 착수되었는지도 좀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청와대 내부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전원처럼 이야기가 전해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 초기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 뭔가 비첩보를 입수를 하고 막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딱 계속 보고서를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국 진짜 나쁜 놈이니까 아웃시켜야 된다. 그 말이 진짜 보고가 되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와대에서도 계속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검찰에서는 맞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절대 청와대를 치는 일은 없다. 청와대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수사를 윤석열이 시작했다.
검찰 측에서. 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원리 원칙주의자시잖아요. 꼭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꼭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뭐 첩보 비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검찰의 어떤 충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랬는데 수사가 막 이상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이. 그리고 11월에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때 그걸로 영장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자 울산에 있는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으로 끌어다가 수사를 하는 그 시점에 청와대에서도 아차 이게 뭐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뭔가 알았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악질이네 진짜. 그러니까 시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 조국 가족 이제 수사를 끝나고 바로 어떻게 이제 울산시장에 관한 거를 한 10월부터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그 조국 교수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해보면 사법펀드와 관련되어서 조국 교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사 초기에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9월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잘못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데 잘못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그러한 과오를 인정하고 수사를 얼른 빨리 뭐 마무리를 한다거나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절대 이 특수부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그 목적이 잘못되면 옆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우리의 수사가 정의야. 그게 맞는 것처럼 하려고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거의 10월부터 이러한 것들을 조국 교수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것도 수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직권남용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도 다 가져왔는데 근데 거기서 또 검찰이 큰 착각이 있었죠. 왜냐면은 이게 백원우 비서관님이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민정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님도 관여가 됐을 걸로 생각하고 착수를 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아예 조국 교수님이 관여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착오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수원 네, 예비 네, 후보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판사로 계셨을 때 한번 시선으로 네,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이 수사 자체가 네. 만약에 내가 이 판결을 맡게 된다면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글쎄요, 건가요? 예. 제가 최근에 한번 공소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수사 배경이라든가 이런 그 의도된 수사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김당 변호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 네네. 공소장 보니까 쟁점 중에 하나가 네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선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보호로서 생산할 수 없고 네. 자기 업무 영역 바뀌다 이거죠. 이거는 경찰이라든가 다른 데다 맡겨야 된다. 네네. 그런 논리가 상당히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근데 저희 정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그런 걸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저희도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공무원은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사실이 있으면 고발할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업무 중에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고발해야 될 의무가 그렇군요. 국가공무원법 제 기억은 정확한 25조인가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런 비리라든가 첩보를 있으면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넘기든가 아니면 그걸 정리해서 넘기든가 네. 그럴 포괄적인 권한이 국가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제하에서 그런 걸 갖다 세밀하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포괄론적인 일반 거는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그 검찰의 수사는 그 전제부터 틀렸다. 예. 전제부터 틀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공소 사실을 과연 어떻게 입증하려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도와 목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어떤 고의를 맞아요.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수사를 받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보고 문건, 비의 사실을
이 작성해가지고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비위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은밀하게 뭘 했던 것들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생산돼가지고 경찰청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막 거짓 가라로 해가지고 뭘 추가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이러한 그 보고 문서가 작성된 어떤 과정이라든지 비위 문서가 경찰청에 뭐 전달이 되어서 수사가 된 전 과정,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로 어떻게 그 고의를 입증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큰 걱정이 그 일단은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거기 졸업식 행사 참석이 결국 그 당시 이제 몇 달 후에 있을 울산시장 선거 네. 거기에 송철호 후보님이시죠. 네. 도와주기 위한 선거 큰 관여 그림이었다. 의도가 예.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 이제 받았을 때 제가 입회한 변호사로서 느낌은 이들의 그 수사 목표가 대통령님한테도 향해져 있구나. 네. 아니 죄송한데 그럴 그러면은 정도로. 선거 기간 때 대통령 어디 뭐 가지 말고 그냥 청와대만 앉아 있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디를 가든 선거운동이 될 예, 수가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되는 꼴이죠. 근데 이제 네. 왜 울산을 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네. 왜 그때 4달 전에 울산을 갔냐는 질문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 울산에 국립대학을 처음 그 울산 과학기술대학을 그 설립 허가를 해줬어요. 네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설립이 되고 졸업생 나오고 대통령님께서 원래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에서도 계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첫 졸업식 행사로 본인이 그때 이제 설립할 때 했던 울산 과학기술원을 가신 거더라고요. 네. 그런 뜻깊은 예. 행사로 가신 거고 선거는 4개월 후나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연결시킨다는 게 자체가 정말 맞지 너무 않는다. 뜻밖이 없고 깜짝 놀랐습니다. 터무니없다.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향후에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고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정치 영역에 있는 것을 네. 형법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딱딱하고 정말 아주 좁은 협소한 그 분야로 막 억지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여권이 우리 당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 정책이라든가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워딩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정책이라든가 지방정부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게 진짜 정말로 선거의 표심을 막 뭐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원래 정치 영역에 있는 집권당의 프리미엄이에요. 그게 원래부터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고 다 다른 어떤 모든 나라에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정책으로 선거를 평가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의 말씀 이러한 것들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자체가 다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후보님도 알리고 이름을 알리고 국민들의 뜻을 선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문이고 그걸로 지금 형법적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저는 봐요. 그 우리 저 장용진 너무 기자 풀어주네요. 예. 자주 나오잖아요. 네네. 장용진 기자는 단언하는데 우리 저기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김승원 후보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쿠데타라고 보고 있어요. 대통령을 이제 범죄자로 엮어가지고 어떻게 위해를 가해. 근데 그 후보님 네. 이런 의도는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수사라는 것도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상당성. 예, 근데 지금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야 상당성, 되는데 비례성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동안 질주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아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추미애 장관님께서 하듯이 네. 수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네. 그 적절한 행사인지 여부가 음. 반드시 국민의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네. 통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소에서 또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네. 13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다는 점인데요. 네. 마치 청와대와 경찰과 울산시가 조직적인 것처럼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왜 검찰과 법원은 빠졌느냐. 왜냐하면 경찰이 혼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청구할 때도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 검찰도 공범 아니냐. 왜 그런 법원 검찰은 기소를 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요즘에 검찰과 법원의 포괄적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법원과 검찰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무더기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더 법원과 검찰을 같이 기소를 했어야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MBC 사장님 업무상 배임죄로 막 네. 되게 세상 시끄러웠다가 이제 네네. 무죄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예. 그게 정현주 사장님인가 그분이 네네. 이제 업무상 배임죄로 100억 원 뭐 100억 원에 대한 뭐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됐는데 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항소심에서 MBC와 국세청 간에 KBS예요? 예, KBS. 죄송합니다. 예. KBS. 예. 국세청과 이제 KBS랑 조정을 하는데 항소심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정이 KBS에 불리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네. 이제 KBS하고 어디 한 주체? 국세청 사이에 이제 분쟁이 붙었는데 네. 법원이 중재를 했어. 중재를 했고 그래서 KBS가 수용을 했는데 네. 이거 보면은 KBS가 조금 손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KBS하고 국세청이 분쟁 가운데 있었는데 법원이 중재한 걸 KBS가 받아서 KBS가 일부 손해를 봤는데 그렇죠. 그 결정을 내린 정현주 사장한테 당신 회사 손해 보도록 결정했네. 배임죄야. 이렇게 몰아버렸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게 배임죄가 되려면 그렇다면은 법원도 업무상 배임죄 공범이냐 라는 문제가 그러네요. 생기게 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조정안을 제시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소설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소설 같은 그런 기소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설 같은 기소장이 네. 될 것 같다라고.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이 예. 왜 그 13명의 기소장은 국회에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공개를 원래 항상 이 뭐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인물에 대해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되면 국회 제출용이라고 딱 찍혀가지고 다 제출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정보는 살짝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지워져 있는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런 공소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법무부가 이제 이번부터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장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범죄 사실만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더라고요. 검찰이 구형만 내려도 오히려 이제 판사분이 이제 실형을 이제 실제로 이제 판결을 하는 것보다 더 이슈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풍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검찰과 사실은 이 법원 간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형사소송법에 검사 구형을 내리는 그 근거 조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원칙적인 판사님은 구형 내리지 마라. 아, 굳이 하지 말아라. 네, 구형하지 말아라. 예. 그 근거가 있느냐. 네네네.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야, 그렇군요. 그리고 공판조서에 구형이 없는 예, 그런 분도 계시는데 네네. 그 뭐 이름 서로 그냥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은 구형하고 판사는 그 구형 감안해서 네네.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질문이 뭐였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과정이 법원의 판결보다 더 예, 집중을 예. 받고 있는 현실이고 네,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예인 문제도 그렇고 이전 뭐 맞습니다. 이런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도 그렇고 예, 예, 검찰이 예. 뭔가 하는 거에만 지금 다 언론들이 집중해 있고 네, 관심을 네, 갖고 네, 네. 법원은 약간 어떻게 보면 외면받는 저는 현실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처음일 때는 영장 단계까지만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기억납니다. 영장 단계까지. 구속되면 그때까지 막 기사가 났다가 예, 예. 그다음에 재판 과정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 선고나 선고가 이럴 할 때나 때만, 갑자기 예.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영장 청구가 조금 예전보다는 적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형 쪽 선고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슈가 돼서 왔는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좀 판사님 부담스럽지 말씀대로 않으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한 건데요. 선고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건데 자꾸 그 전 단계가 네, 한쪽의 네, 네, 의견을 네. 듣는 게 중요한 게 돼버리니까 자꾸 맞습니다. 네. 예, 예. 국민들 하여금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판사 출신이시라 어쨌건 한번 여쭤봤어요. 검사도 예, 예. 법정에서는
당사자고 네네. 재판받는 피고인도 대등한 당사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럼 판사님 말씀대로 예. 이 대등한 판사님 당사자의 매기는 것 당사자가 아유 판사님. 예. 결론을 갖다 받을 때까지는 네네네. 정말 무죄 추정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어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한번, 예. 기